왼쪽 페이지는 상대적으로 어, 중등 과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면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왼쪽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이 뭐 예를 들면 7번, 8번, 10번, 11번 이런 거,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문제고, 네, 7번, 8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학교 시험에 전부 다 단골 문제들이에요. 단골 문제. 그래서 단골 문제니까 어렵게 나오는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닌데, 좀 단골 문제다 보니까 반드시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5번 문제는 뭐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등 과정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잘못 본 거 말고 나머지 거 갖고 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번은 실수 AB가 돼 있기 때문에 켈레근을 가질 거다라는 얘기죠. 알파가 근이면 알파 바도 근일 거고, 알파 더하기 1이 근이면 알파 바 더하기 1도 근일 거다. 켈레근을 가질 거다 라고 하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7번은 단골인데 이것도 문제가 많이 바뀌어요. 이래저래 많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fx는 제로에 두 근의 합, 알파하고 베타가 있다고 치면 두 근의 합이 5일 때 f의 3x-2는 제로에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이걸 건드리지 말고, 네, fx를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됩니다. 2차의 계수는 모르니까 a, 여기 x-알파, 여기 x-베타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되죠. 두 근을 이렇게 뒀다고 치면, 그러면 f의 3x-2라는 거, x 자리에 3x-2가 들어갔기 때문에 3x-2-알파, 3x-2-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식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꼴 제로 둬버리면 이 방정식의 해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 그 다음에 3분의 베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근이 바뀌어 버린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fx가 제로다, 이런 근이 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와도 그냥 이거에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면 근이 뭐로 바뀌는지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되니까 그냥 3으로 이렇게 간단히 튀어나온다. 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이해를 잘 시키는 방법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야 근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바로 나타나니까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기억해 두세요. 잘 나옵니다, 이거 진짜. 네, 되게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 1번 보면 fx를 이렇게 일단 잡아두고 갈까요?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뒀을 때 1번은 요걸 좀 fx로 두고 하는 게 조금 편하고요. 2번은 인수분해를 방법이 없이 인수분해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요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퀄 제로 두고 여기서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요거 하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다 요렇게 되는 거 가지고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요 방정식의 해를 내가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이라고 본다면 요렇게 둔다고 치면 요게 마이너스 c분의 b가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요거를 분자 분모를 다 a로 나눠 버리면 여기는 a분의 c,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바꿔서 질 수도 있고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을 보면 c분의 a니까 c분의 a는 뭐죠? a분의 c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이죠. 그럼 이거는 알파분의, 아이고 여기 왜 이래, 왜 이래, 알파분의 1하고 곱하기 베타분의 1이다. 되겠어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식을요, fx에다가 fx 자리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여기에다가 x 자리에 내가 x분의 1 넣어보세요. x분의 1 넣어보세요. x분의 1 넣을까?
네, x분의 1 넣읍시다. 그러면 x분의 1 넣으면은 뭐가 되죠? 아까 지금 내가 하려는 게, 네, 뭐죠? x제곱분의 a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c. 그러면 여기 x제곱분의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나오죠. 이거 분모는 0 만들지 않은 거니까 요 방정식의 해는 그러면 뭐하다? x분의 1 되는 거 역수됐다는 얘기죠. 원래 거랑 비교하면. 여기는 0 되는 거 아니니까 여기가 0 나와야 되죠. 됐죠? 그래서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 들어가고 베타분의 1 들어가면 여기 0 만들어질 거다.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번은 방법이 없어. 인수분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외우셔도 돼요. 아, 대번에가 저거는 근이 역수다 라고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a제곱에 x제곱에 더하기 b-c의 x a 그 다음에 bc인가요? 요거죠. 아, 마이너스네요. 자, 인수분해 합시다. 이건 근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는 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x제곱으로 나눠 가지고요.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 x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는 저런. 그건 뭐 바로 보이죠. 요거 두 개 곱했고 요거 두 개 더했다. 되겠어요? 이해돼요? 요거 두 개 곱해진 거 요거 마이너스를 예주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 나오잖아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x 더하기 a분의 b하고 x 마이너스 a분의 c는 제로가 나오니까 근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하고 같다?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그 다음에 a분의 c 같으면 이건 알파 베타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근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부담스럽진 않고요. 8번, 1번은 그냥 바로 외우세요. 그냥 근이 자체가 서로 역수다라는 거, 원래 거에 대해서 역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번은 우리는 요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닮은, 우리가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닮음들을 만들어내죠. 닮음에서 나오는 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맞나요? 닮음에서 나온 거 요거 세 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운 도형을 가지고 요 정도 닮음 쓰는 것 정도까지는 써요. 요거는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넓이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나 요거 곱하기 요거나 같다라는 게 넓이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제곱이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그냥 두 개 더한 게, 두 개 더한 건 2a이고 두 개 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b제곱과 같다는 걸로 해서 푸시면 간단히 되고, 10번 같은 경우는 최대 공약수 얘기니까, 네, 10번은 최대 공약수 얘기. 중학교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들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조금 심화 과정을 거치면 요 정도는 다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문제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인데,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학교 시험하고는 좀 관계된 부분들이 많진 않아요. 다음에 몇 번입니까? 10번. x제곱에 마이너스 36 맞죠? x 더하기 5p 는 제로에 두 근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최대 공약수가 3일 때 p도 양의 정수, p는 자연수 양의 정수니까 p는 자연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알파는 3 곱하기 알파 프라임, 베타는 3 곱하기 베타 프라임. 알파가 베타보다 크기 때문에 알파 프라임이 베타 프라임보다는 크다고 두면 되겠죠. 최대 공약수니까 저렇게 두는 거 우리 2장에서 했죠. 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보면 3 곱하기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이 36이 되니까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이 12. 소수인 거 두 개 맞죠? 소수인 거 두 개입니다. 서로 소인 거, 소수인 게 서로 소죠. 네, 서로 소인 거 두 개 더해서 10이 되는 거는 11 더하기 1하고 7 더하기 5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서로서인 거. 4, 8, 3, 9 안 되고, 4, 8 안 되고, 7, 5 있고, 뭐 나머지는 더 없죠. 2 하고 10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이 될 수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 둘 중에 한 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P. 네. 3 곱하기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5P네요. 지금 9하고 5가 서로 소잖아요. 그러면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도 서로 소니까 지금 P하고 얘하고 지금 이게 지금 같아지려면 P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요거 두 개 같아지려면 얘가 일단 둘 중에 하나는 5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얘가 둘 중에 하나는 5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 있죠. 이거는 버리고 알파 프라임이 그래서 얼마가 된다? 7 곱하기 3이 되는 거. 베타 프라임이 7이란다. 5 곱하기 3이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기서 얘가 5를 갖고 있어야 돼요. 두 개가 같아지려면. 여기가 지금 서로 소기 때문에 5의 배수가 돼야 되죠. 네, 하나가. 알파 프라임이나 베타 프라임 하나가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 뭐, 다 했죠. P는 여기다 집어넣고 약분하면. P는 얼마가 나옵니까? 3 곱하기 알파 프라임이 7. 베타 프라임이 5. 5는 날리겠네요. 그죠? 5는 날리니까 63이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될 것 같네요. 서로 소인 거, 요렇게 7하고 11하고 1, 둘 중에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1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죠? 정수근에 있는 문제네. 요 문제는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이때까지 푼 것 중에 제일 좀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수근 문제인데 요즘 안 요즘에 안 된다. 이게 정수근인데, 두 근이 모두 정수.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안 나와야 되는데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 학교 시험이라는 게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 문제는 정수근 자체는 이게 정수근 그러니까 이제 부정방정식이라서 안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은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다루는 요령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요거는 좀 다루는 요령에 맞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P도 지금 자연수라서 다루는 요령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두 근이 정수니까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2P고 알파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6P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보통 이게 정수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P라고 하는 거 요거를 소거를 해가지고 알파 베타도 정수기 때문에 곱한 거하고 더한 거를 이용해서 이게 조금 모양을 변형을 시켜야 되죠. 네, 다른 요령이 이게 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면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요. 되겠어요? 이걸 예를 넘겨버리면 알파 베타 더하기 3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 나오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플러스 9하고 여기도 9가 되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되겠나 모르겠는데 알파 더하기 3하고 베타 더하기 3하고 이게 9가 나와요. 되겠어요? 많이 봤죠? 곱한 거 하고 합해진 게 있을 때 요렇게 각각 인수분해 딱 시키는 거. 중학교 과정에서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9되는 거를 만들려면 두 군이 모두 정수잖아요. 양의 정수 P가 나와야 되는데 양의 정수 P는 더한 게 2P니까 얘가 양의 정수가 되려면 알파하고 베타 둘 다 양의 정수가 돼야 되겠죠. 지금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3하고 베타 더하기 3의 순서상을 보면 이게 3,3 말고는 안 될 것 같죠? 1, 9가 되면 1이 들어가 버린 순간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니까 안 되죠? 되나? 잠깐만요. 1, 9가 되면 이때 알파, 베타는 0,0이고 이거 안 되네.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6인데 이건 되네요. 이거 되겠네요. 그죠? 둘 다 음수인 건 안 될 것 같고요. P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P가 양수이다 보니까 두 개 더한 게 양수가 나야 돼. 둘 다 음수가 되는 상황이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되면은 마이너스 9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요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른 것도 있나? 이거밖에 없죠? 답이? 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가 되고 이게 2p가 돼서 p가 2 나오는 걸로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다른 것도 있어요. 내가 또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더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이거 두 개 바뀌는 건 어차피 합의 변화는 없을 거고, 이거 두 개가 둘 다 음수가 되는 경우라면, 이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저거는 그냥 이거 자체가 무조건 음수가 나올 거니까 만족하는 경우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이 형태는요, 정수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요런 모양으로 좀 만들어 갈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요런 모양으로 두 개의 곱이 얼마다.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라서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학교 시험은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긴 한데, 그래도 지켜서 내긴 할 거예요. 요런 정도 다루는 요령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한번 얘기를 좀 한 거고, 그 다음에 12번까지만 할게요. 실력값까지 12번까지만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우리는 10장의 근의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12번 도 양의 정수고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다. 뭐 이건 딱 봐도 그냥 근의 근각계수의 관계인데 바로 가면 되겠네요. 2m-1의 x, 그 다음에 m제곱.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의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일단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뭐 했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더한 거 1-2m도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여기 등호 붙어도 되죠. 등호 붙어도 양수니까 안 되겠네요. 네. m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2도 0보다 커야 된다. 요거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근이 둘 다 양수로 존재해야 되니까요. 이거 먼저 있어야 됩니다. 판별식 더한 거 곱한 거. 네, 요거 범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라고 하는 거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저거 먼저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 안 하시면 당연히 틀려요. 이거는. 다음에 한 근이 다른 근이 두 배다. 알파 더하기 2알파다 라는 얘기죠. 되겠어요? 알파 더하기 2알파가 1-2m이다. 그러면 2알파 제곱은 두 개 곱이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2. 지금 같으면 알파 m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m 찾는 거잖아요. 알파 먼저 없어지면 제일 좋은데 당연히 여기 알파에 대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알파는 3분의 1-2m이다.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일 거 아니에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m이 뭐 또는 뭐 나올 텐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둘 다 되든지 아니면 하나만 되든지 골라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상황을 먼저 요게 전제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요런 상황에서만 이 다음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하시면 풀 수가 없습니다. 풀어도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여기서 두 개 나오는데 둘 다 되는지 한 개만 되는지 둘 다 안 되는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전제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될 거다라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실력부터는 많지는 않지만은 다음 시간에 뭐 금요일에 조금 시간을 길게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10장에 판별식 쓰는 거 하고 방정식,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하고 방정식, 부등식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0장에서는 그래프하고 함수의 그래프하고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하고 이거하고 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린 다루는 걸 지금 다루는 게 2차 함수예요. 그죠? 2차 함수잖아요.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종류가 2차 항의 개수는 양수라고 봤을 때 이런 거 좀 이상하네. 이런 거 세 종류가 있죠. 맞죠? 그러면 이걸 방정식 측면에서 이거를 y를 fx라고 보면 이 표가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아시는 거니까 fx equal 0는 어떻게 되느냐, fx가 0보다 큰 건 어떻게 되냐 혹은 작은 거 어떻게 되냐 이런 정도로 좀 나누어서 보면 다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는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알파 두 개, 알파하고 베타 두 개 있다. 여기는 알파라고 두면 알파 중근, 여기는 없다. 0보다 큰 건,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거나. fx가 y값이잖아요. y값. 요 y값이 0보다 큰 거 이 범위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그래서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죠. 0보다 작다. 이쪽이잖아요. 그 사이 값으로 나오죠. 되겠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 왜, 0보다 크다 그러면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거나,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 값으로 들어오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중근 갖는다. 이거는 실수해서 뭘 뺀다. 알파 하나만 빼면 되고, 여기 등호 붙이면 실수 전체 되죠. 여기 등호 붙으면 실수 전체. 이거는 해가 없다. 이것도 해가 없다. 이거는 모두 실수죠. 0보다 큰 거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등식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2차 함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이거는 이렇다. 이런 경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걸 푸는데 이걸 가지고 한다고. 이거 0이다. 이거 작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부등식에서 절대 부등식 가면 많이 하잖아요. 어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 판별식 0보다 작다. 등호 붙어 있으면 여기 등호 붙이고 이렇게 됐던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를 내가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다루는 게 2차 함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다루는 게 이런 2차 함수인데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2차 함수가 아니면 2차 함수는 요거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는데 요게 2차 함수가 아니라 만약에 3차 함수, 4차 함수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배우는 게 수투라고요. 수학 2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루는데 우리는 2차 함수니까 판별식에 대해서만 다루지만 판별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연관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너무 많이 나네 이거. 3차 함수나 4차 함수가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다? 미분을 배우는 거예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뭘 배우는 거다? 미분이라는 걸 배워서 똑같은 식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어떻게 되냐 다 똑같이 풀어요. 대상이 이거니까 지금 우리는 판별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대상이 3차, 4차 함수로 바뀌면 이거 배워서 똑같은 식으로 그려서 근이 어떻게 된다,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된다, 이걸 다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거예요. 되겠어요? 또 뭐 수학 1에 가면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오잖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놓고 누가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판단하는 거고, 만나는 게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수 이렇게 올라가고 로그 이렇게 올라가고, 삼각함수도 사인 이렇게 다 그려놓고 다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하고 만나는 거 어디냐, 이거 방정식의 근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똑같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 다루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2차 함수니까 요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지, 수학 1에 가면 지수로그 똑같이 배우고요, 삼각함수 똑같이 배운다고. 그래서 만나는 거, x축하고 만나는 거, 혹은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거, 누가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다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똑같다고요. 핵심 내용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먼지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먼지가 많지? 가루가 되게 많이 날리네 오늘. 조심해서 지워보도록 할게요. 뭐? 건조가 아니고 이게 분필 가루가 좀 날리네 오늘. 분필 가루가 좀 날리네. 참. 내가 이거 지우개를 갈았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갈았더만.
되네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다? 근의 분리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얘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의 분리. 왜 중요하냐면 얘가 수학 1하고 되게 연계도 많이 되는 축에 하나, 많이 연계가 돼요. 특히 어디야?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쪽에 되게 잘 연결이 됩니다. 얘가. 지수함, 저기 어디죠? 저기 삼각함수도 뭐 치환해서 방정식 풀거나 할 때 보면 이쪽으로 좀 많이 연관이 돼요. 그러면 분리라는 말은 뭐냐면, 정석에도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 9장에서 배웠던 것 중에 실근의 부호 따졌잖아요. 실근의 부호가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뭐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본 거잖아요. 0보다 큰 쪽에 두 개 있다, 0보다 작은 쪽에 두 개 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0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0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근이 모두 어떤 것보다 크다, 혹은 뭐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따지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우리 연속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하고 갑시다. 연속. 이거를 내가 아까 생각하는 바는 이 단원을, 이 부분을 이해를 할 때는 어떤 연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고 가면 좀 쉬운데, 크게 뭐 아는 걸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되게 러프하게 얘기할 건데, 연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냐? 2차 함수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의 2차 함수를 그리든 간에 한 번에 이렇게 무조건 그리죠. 중간에 빵꾸 내요, 안 내요? 빵꾸 안 내죠?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런 거라고.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요 X축이 요렇게 있는데, 만약에 어디에서 요거 두 개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왔어. 내려왔어. 그러면 이놈보다 큰 쪽에서 P하고 Q가 있으면 Q보다 큰 쪽에서 어디선가 한번 언젠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사이에 요렇게만 그려줘. 즉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오는 상황만 되면, 얘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프 이거밖에 없잖아. 내려왔으면 이쪽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올라가죠. 어디선가. 되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연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안 끊기고 한 번에 쭉 내려와서 내려왔으면 2차 함수는 반드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 두 점 사이에 이렇게 식으로 되어버리면, 여기에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밖에 안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밖에 안 그려지니까 나중에는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당연하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의 분리에 대해서 내가 어려운 얘기 안 했대. 연속에서는 수학 2에서 배우는 내용 전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이어져 있다고만 했잖아요. 한 번에 쭉 그린다고 했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원래 소트에서는 연속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큰 경우. 예를 들면 두 근이 있어가지고 요런 그림인데 P가 이번에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부호 얘기했잖아요. 두 근의 부호가 0을 기준으로 한 거라면, 지금은 그냥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경우, 요런 상황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고. 참.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일단 근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근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축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계값이에요. 요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요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따지는데,
어떤 거는 이거 세 개를 다 봐야 되고 어떤 거는 하나만 봐도 그래프가 딱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요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는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일단은 첫 번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없는 상황에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축의 위치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축의 위치? 그렇죠. 축의 위치가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 축의 위치가 여기 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우리가 찾는 경우에 해당할 수가 없죠. 그럼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 값보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축의 위치는 그래서 필요한 거고,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찾는 게 요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가 반드시 이런 상황을 만족하도록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지금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도록 있고, 그래서 근이 있고 축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면 축이 여기 있으면은 되고, 그 다음에 경계값 얘는 왜 필요하냐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얘가 겁나게 겁나게 나오네요 이거. 미치겠네. 축은 네, 첫 번째 근은 있고요. 축도 여기가 있는데 P가 만약에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요거 두 개만으로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요거 두 개만 하면 요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값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그래프 모양을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려지도록 2차 함수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요거는 두 번째 경우죠. 만약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판별식 있어야 되고 축이 이번에 P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경계값이 올라가 버리면 되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 두 번째 경우 둘 다 P보다 큰 거, 이건 둘 다 P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면 여기에 P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판별식이나 축이나 경계값 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내려만 가면 얘보다 P에서의 함수값이 0이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면 얘보다 작은 쪽에서 내려왔겠죠. 얘보다 작으면 오른쪽에서 올라갔겠죠. 이것만 있어도 돼요. 이거는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랑 상황이 다르다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P가 여기가 근이잖아요. 그러면 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얘기는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다라고 하면 2차의 계수가 양수면 이쪽에서 내려왔겠죠. 내려왔으면 올라가겠죠. 아까 얘기했던 저거 연속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게 있으면 어디선가 얘보다 작은 쪽에서는 내려왔고 얘보다 큰 쪽에서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두 근이 이런 걸 만족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상대적인 위치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 5 맞아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판별식, 축 다 따져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오면 이거 두 개 사이에 반드시 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수학 2에서 보면 뭐죠? 기억나나? 이게 수학 2에서 보면 사이값 정리죠. 이게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 2에서 보면. 그래서 요거 올라가고 요게 내려가면 반드시 요거 두 개 사이에 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저기서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또 근이 있죠. 이거 네 개를 다 동시에 만족시키면 반드시 근이 이 사이에 있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반드시 이렇게 그려질 조건들이 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외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요거 두 개 같으면 요거 두 개 같으면 외워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스스로 집어서 찾아서 뭘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해보시면 알아요.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뭘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학생들 이거 제대로 적용시키는 걸 거의 못 봅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이것이 적용시키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프가 반드시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프가 반드시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뭘까? 기본은 요거예요. 기본은 요건데 이쪽 부분으로 넘어와 버리면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따지면 돼요. 이건 사실 이제 수트에서 얘기한 연속하고 좀 관계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면 여기 저 연속이라는 개념을 알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것만 만족하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갈 거다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적용하는 게. 아마 연습 문제도 이쪽에 관련돼서 들어가면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10장의 그 연습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해 분리에 관련해서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 1의 지수로그 방정식 같은 데 가면 이게 치환을 시키고 하면 튀어나와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자기 나온다니까. 그리고 뭐 꼭 뭐 수학 1만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여러 가지에서 잘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학 4학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는 어렵기도 어렵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정석에 있는 단원으로서는 지금 4항에 있는 부분만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해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잘 좀 이해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공부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 필수 예제하고 유제 푸는 거는 별게 아닌데 연습 문제 적용시키려면 그게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에 마저 하도록 할게요.